루이 16세가 왕위에 오른 때부터 왕비는 오빠인 요제프 2세 황제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그녀 담화의 끊임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성, 일에 대한 사랑, 군사 지식, 그리고 그의 태도의 완벽한 소박함을 자랑했습니다. 왕비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지위에 매우 합당한 왕자를 베르사유에서 보기를 열렬히 바랐습니다. 마침내 요제프 2세가 팔켄슈타인 백작이라는 칭호로 오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가 베르사유에 도착할 바로 그날이 언급되었습니다. 왕비와 그녀의 존귀한 오빠 사이의 첫 포옹은 왕비의 모든 가정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보는 광경은 극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황제는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 정보가 풍부한 장교들,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의 지식의 범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는 덜 인상적이었고 국왕과 왕비의 사적인 사교계에서는 매우 적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괴팍한 태도, 종종 무례함으로 변질되는 솔직함, 그리고 명백히 꾸며진 소박함 이 모든 특징들이 그를 감탄할 만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이한 왕자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왕비가 그에게 성에서 준비한 아파트에 대해 말하자 황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는 항상 선술집에 묵는다고 말했습니다. 왕비가 고집하며 그가 완벽한 자유를 누릴 것이며 소음의 범위 밖에 놓일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성이 매우 크고 거기에 많은 악당들이 살고 있어 그도 잘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종이 여간에 그의 야영 침대를 설치했고 거기에 머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왕과 왕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전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당시 막 어린 시절이 끝나고 그 나이의 모든 신선함 속에서 꽃피던 젊은 엘리자베트 공주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와 국왕의 이 젊은 여동생 사이에 의도된 결혼이 당시 보고되었지만 저는 그것이 진실의 근거가 없다고 믿습니다. 왕비가 국왕, 왕실 가족 또는 왕관을 쓴 군주들과 사적으로 식사할 때 식탁은 여전히 여성들에 의해서만 시중들었습니다. 관습은 비록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더라도 왕족 공주가 도착하여 왕비의 식탁에 앉도록 요청받으면 회계관과 시종들이 즉시 참석하러 오고 왕비의 여성들은 물러났습니다. 이들은 여러 부분의 봉사에서 명예시녀들을 계승했고 그들의 특권 중 일부를 보존했습니다. 어느 날 오를레앙 공작 부인이 왕비의 저녁 식사 시간에 퐁텐블로에 도착했습니다. 왕비가 그녀를 식탁에 초대하자 스스로 여성들에게 방을 나가고 남성들이 자리를 잡도록 손짓했습니다. 왕비는 그런 종류의 직책을 가장 명예롭게 유지하고 재산이 없는 귀족 여성들에게 적합하게 만드는 특권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계승자로 임명된 왕비의 제일 시녀인 비아슈 남작 부인 미제리 부인은 슈망 백작의 딸이었고 그녀의 할머니는 몽모랑시 가문이었습니다. 탱그리 왕자는 왕비 면전에서 그녀를 사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프랑스 국왕들의 고대 가정은 국가에서 인정받는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직책들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이 보유할 수 있었고 4만에서 30만 프랑에 팔렸습니다. 왕실 가정에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과 선례 권리에 관한 국왕들의 칙령 모음집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왕비의 식사에 참석했습니다. 황제는 많이 그리고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쉽게 자신을 표현했고 그의 표현의 독특함이 그의 대화에 흥미를 더했습니다.
저는 그가 장면을 형성하거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표현하려 할 때 장관적인 물체들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궁정의 예법과 관습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전혀 감추지 않았고 심지어 국왕 면전에서도 그것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국왕은 미소 지었지만 결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황제는 자주 파리에서 감탄했던 물건들에 대한 관찰을 국왕이 그것들에 대한 무지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비난하며 끝냈습니다. 그는 그토록 많은 그림의 부가 거대한 저장고의 먼지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국왕에게 베르사유의 아파트에 그것들 중 일부를 배치하는 관행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소유한 주요 걸작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제는 모든 궁전의 외벽 근처에 상인들이 가게를 세우고 심지어 베르사유와 퐁텐블로의 회랑과 계단 참외도 시장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기존 관행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왕이 앵발리드 호텔이나 사관학교를 방문하지 않은 것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서 그에게 파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여행하고 각 대도시에서 며칠씩 머물러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마침내 왕비는 황제의 발언에 정말로 상처를 받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는 자유에 대해 그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는 가정의 지불 명령서와 지불 영장에 서명하느라 바빴고 서류를 하나씩 제시하여 서명받고 그것들을 서류 가방에 다시 넣는 그런 문제를 담당하는 비서 오제아르 씨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 황제는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갑자기 그는 멈춰서서 왕비가 그 모든 서류들을 읽지 않고 또는 적어도 눈을 훑어보지 않고 서명하는 것을 다소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부주의하게 서명하는 위험에 대해 그녀에게 매우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왕비는 매우 현명한 원칙들이 매우 잘못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암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그녀의 비서가 그 순간 그녀 앞에 놓고 있는 것은 회계원에 등록된 가정의 분기 비용에 대한 지불 명령뿐이며 그녀는 부주의하게 서명할 위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비의 화장 또한 황제에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너무 많은 새로운 유행을 도입한 것을 비난했고 연지 사용에 대해 놀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연극을 가기 전에 평소보다 더 많이 바르고 있을 때 그는 방에 있던 한 여인을 가리켰는데 그녀는 사실 매우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눈 밑에 조금 더 황제가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처럼 맹렬하게 연지를 바르세요. 왕비는 오빠에게 농담을 삼가거나 적어도 그렇게 노골적일 때는 그녀에게만 하도록 간청했습니다. 왕비는 이탈리아 극장에서 오빠를 만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바꿔 프랑스 극장으로 갔고 소년을 이탈리아 극장에 보내 황제에게 거기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희극 배우 클레르발의 안내를 받고 왕비의 개인 금고 회계관인 라 페르테 씨가 동행하여 자신의 박스를 떠났습니다. 라 페르테는 이탈리아 공연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친절하게 표현한 후 황제가 클레르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상처받았습니다. 당신의 젊은 왕비는 매우 경솔하오. 하지만 다행히 당신네 프랑스인들은 그것에 큰 이의가 없소. 저는 장인과 함께 왕비의 아파트 중 한 곳에 있었는데 황제가 그녀를 기다리러 거기 왔습니다. 캉팡 씨가 사서라는 것을 알고 그는 당연히 왕비의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을 만한 책들에 대해 그와 대화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유명한 작가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는 우연히 말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에는 재정이나 행정에 관한 저작은 없겠지요? 이 말 다음에는 그 주제들에 대해 쓰인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의견과 우리의 두 유명한 장관, 슐리와 콜베르의 다른 체계들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제국의 번영의 필수적인 점들에서 프랑스에서 매일 저지르는 오류들과 그가 빈에서 스스로 만들 개혁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캉팡 씨의 단추를 붙잡고 그는 1시간 이상을 프랑스 정부에 대해 격렬하게 그리고 조금의 유보도 없이 이야기하며 보냈습니다. 장인과 저는 놀람 못지않게 존경심에서 깊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 이 면담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방문한 이탈리아 궁정들을 묘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폴리의 국왕과 왕비 사이의 질투심 많은 다툼이 그를 매우 즐겁게 했습니다. 그는 그 군주의 태도와 말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화난 왕비가 그를 쫓아냈을 때 결혼 침대로 돌아갈 허가를 얻기 위해 제1시종에게 간청하러 가곤 했던 소박함을 묘사했습니다. 이 화해를 위해 그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왕비와 그녀의 시종 사이에서 계산되었고 항상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했습니다. 그는 또한 파르마 궁정과 관련된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멸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왕자가 그 궁정들과 심지어 빈에 대해 말한 것이 기록되었다면 전체가 흥미로운 모음집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황제는 국왕에게 토스카나 대공과 나폴리 왕이 함께 있었을 때 전자가 자신의 국가에서 이룬 변화들에 대해 많이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공은 경제학자들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새 칙령을 발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백성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폴리 왕은 그가 오랫동안 말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서 우연히 토스카나에 몇 개의 나폴리 가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공은 그것들이 얼마 되지 않아 곧 계산했습니다. 글쎄요, 형제여, 나폴리 왕이 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위대한 개혁들에 대한 당신 백성의 무관심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제 국가에 있는 나폴리 가문수보다 4배나 많은 토스카나 가문을 제 국가에 정착시켰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황제와 함께 오페라에 갔을 때 후자는 자신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박스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대중에 대한 이런 종류의 소개는 가장 열렬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연은 오리스의 이피게니아였고 두 번째로 우리의 여왕을 노래하고 찬양하자 라는 합창이 보편적인 갈채와 함께 요청되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축제가 푸티 트리아농에서 열렸습니다. 영국식 정원이 조명되지 않고 불을 밝힌 예술은 매혹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초록색으로 칠한 판자로 가려진 흙 램프들이 관목과 꽃의 화단에 빛을 던져 그들의 다양한 색조를 드러냈습니다. 사랑의 신전 뒤 해자에서 타오르는 수백 개의 장작더미가 빛의 불꽃을 만들어 그곳을 정원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저녁의 오락은 예술가들의 좋은 취향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었지만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궁정의 큰 부분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나누는 축제 외에는 어떤 축제도 용서하지 않는 백성은 이 작은 축제의 비용을 너무 과장하여 해자에서 탄 장작더미가 전체 숲의 파괴를 필요로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왕비는 이런 보고를 듣고 정확히 얼마나 많은 나무가 소비되었는지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500개의 장작 더미가 새벽 4시까지 불을 유지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몇 달을 머문 후 황제는 여동생을 다시 보러 오겠다고 약속하며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왕비의 시녀들 모두는 그의 체류 동안 그를 섬길 많은 기회를 가졌고 그가 떠나기 전에 선물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취임 선서는 어떤 외국 왕자로부터도 선물을 받는 것을 확실히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처음에는 황제의 선물을 거절하되 그것을 받아들일 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마도 이 관습에 대해 알게 된 황제는 단 하나의 선물도 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선량한 사람들을 그들의 곤란함에서 구제했습니다. 1777년 말경 왕비는 혼자 작은 방에 있을 때 장인과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입을 맞추게 하고 우리 둘을 자신의 행복에 깊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축하를 받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고 곧 아이를 갖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감춰왔지만 은밀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복하지만 오래 지연된 순간부터 국왕의 왕비에 대한 애착은 사랑의 모든 특징을 띄었습니다. 국왕과 왕비의 제일 의사인 착한 라소는 국왕의 무관심과 그가 극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원인이 그에게 준 불안에 대해 자주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는 매우 다른 종류의 것 외에는 어떤 불안도 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778년 겨울 27년 부재 후 볼테르의 귀환에 대한 국왕의 허가가 얻어졌습니다. 몇몇 엄격한 사람들은 궁정 측의 이 양보를 매우 부적절하다고 여겼습니다. 황제는 프랑스를 떠나면서 거기 들르지 않고 페른의 성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왕비에게 볼테르가 그녀에게 소개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충고했었습니다. 궁정에 속한 한 여인이 이 점에 대한 황제의 의견을 알게 되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천재를 향한 열정의 부족으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이익을 위해 항상 철학자들의 지식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군주로서의 자신의 사업이 항상 그가 그 파벌 사이에 자신을 배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직자들도 볼테르가 궁정에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파리는 위대한 시인에게 보인 명예와 열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파리가 궁정의 것과 그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그런 열광으로 선언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왕비에게 지적되었고 볼테르에게 소개의 영예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빈 아파트에서 그를 볼 수 있다고 말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조언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앙리아드, 메로페, 자이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권고받았습니다. 왕비는 자신이 큰 신뢰를 가진 몇몇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상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볼테르가 왕실 가족의 어느 구성원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결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저작들이 종교와 도덕에 너무 적대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라고 왕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볼테르를 철학적 작가들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면전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동안 무시 원수 부인은 몇 년 전 철학자들의 양어머니라는 칭호로 유명세를 얻은 조프랭 부인을 제게 소개했습니다. 아르투아 백작과 부르봉 왕자의 결투 사건에서 왕비는 증인 중 한 명이 될 부즈발 남작을 사적으로 만나 국왕의 의도를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사실이 부즈발 씨의 회고록 첫 권에서
왜곡된 방식을 무한한 고통으로 읽었습니다. 캉팡 씨가 그를 성의 위층 복도를 통해 안내하여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파트로 소개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면담에 부여된 로맨스의 분위기는 똑같이 비난받을 만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부즈발 씨는 자신이 어떻게 거기 왔는지 알지 못한 채 장식되지 않았지만 매우 편리하게 꾸며진 아파트에서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때까지 그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왕비가 그렇게 많은 편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감히 그것들을 마련했다는 것에 말입니다. 라모트 부인의 중상모략 10장의 인쇄물도 마리 앙투아네트의 성격에 이줄들만큼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녀가 자격 없는 친절로 영예를 주었던 남자가 쓴 것입니다. 그는 매우 작은 전실, 침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존재를 알 기회가 없었을 수 없었습니다. 왕비가 자신의 아파트를 차지한 이후로 이것들은 병이 났을 경우 왕비의 명예 여관에게 할당되었고 왕비가 해산할 때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결투 전에 왕비가 남작과 대화했다는 것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녀는 자신의 내실을 통해 이 작은 아파트로 가기로 결심했고 캉팡 씨가 그를 그리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최근 시대에 대해 쓸 때는 세심하게 정확해야 하며 과장이나 허구에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부즈발 남작은 왕비의 갑작스러운 냉랭함에 크게 놀라는 것처럼 보이며 그것을 그녀의 성향의 변덕스러움에 돌립니다. 저는 왕비가 그 당시 제게 말한 것을 반복함으로써 변화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표현 중 하나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들의 이상한 주제넘음과 여성들이 항상 그들을 대해야 하는 유보에 대해 말하면서 왕비는 덧붙여 나이가 그들에게서 마음에 드는 희망을 빼앗지 못한다고 만약 그들이 어떤 즐거운 자질들을 유지한다면 말입니다. 그녀는 부즈발 남작을 용감한 스위스인, 쾌활하고 세련되고 재치 있는 사람으로 대했으며 그의 백발이 그녀로 하여금 그를 해없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크게 속았습니다. 왕비는 제게 가장 엄격한 비밀을 지키도록 명령한 후 남작과 단둘이 있게 되자 그가 너무나 많은 아첨으로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해서 그녀가 극도의 놀람에 빠졌으며 그가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고백할 만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왕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무슈. 국왕은 당신을 영원히 불명예스럽게 할 위반에 대해 모를 것입니다. 남작은 창백해지며 사과를 더듬거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말 없이 작은 방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에게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갖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라고 왕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서는 때때로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적합하기가 어렵습니다. 1778년 초에 대홍량은 여성 복장으로 나타난다는 조건으로 프랑스로 돌아올 허가를 얻었습니다. 베르젠 백작은 대홍 기사를 오래 알았던 외무부 수석 서기관인 제 아버지 준해 씨에게 그 이상한 인물을 자신의 집에서 맞아 가능하다면 그녀의 격렬한 성향을 안내하고 억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비는 그녀가 베르사유에 도착했다는 것을 듣고 아버지에게 그녀를 자신의 면전에 데려오라고 종복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장관에게 왕비의 바람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르젠 백작은 아버지의 신중함을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가 자신과 함께 왕비를 만나러 가기를 바랐습니다. 장관은 몇 분간의 아련을 가졌습니다. 왕비는 그와 함께 작은 방에서 나와 아버지에게
그를 헛되이 괴롭힌 것에 대해 느끼는 유감을 표현하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베르젠 씨의 몇 마디가 그녀의 호기심을 영원히 치료했다고 말입니다. 런던에서 이 가짜 여성의 진짜 성별이 발견된 것은 장관이 한 몇 마디가 수수께끼의 해결책을 담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캉팡 부인이 대옹 기사에 대해 제공한 설명은 이제 많은 세부 사항에서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옹 드 보몽 기사 샤를은 1728년에 태어났으며 루이 15세의 공개 및 비밀 외교 모두에 고용된 전직 용기병 대위였습니다. 런던 대사관에 있을 때 그는 상관인 게르시 백작과 다투었고 비밀 외교에 관한 서류들의 소유를 이용해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1765년 2일로 런던에 숨어 있을 때 처음으로 여성 복장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명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1775년 보마르시에의 중재로 만들어진 프랑스 궁정과의 공식 합의가 그에게 여성의 복장을 유지하며 프랑스로 돌아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프랑스로 돌아갔지만 다시 영국으로 왔고 1810년 5월 22일 파운들링 병원 근처 밀먼 스트리트의 그의 거주지에서 사망했습니다. 마침내 왕비와 그녀를 잘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비가 임신한 것입니다. 국왕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더 화합하고 행복한 부부는 결코 없었습니다. 루이 16세의 성향은 완전히 변화하여 호감을 주고 화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결혼 초기 국왕의 무관심이 그녀에게 야기했던 불안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1778년 여름은 극도로 더웠습니다. 7월과 8월이 지나갔지만 단 한 차례의 폭풍도 공기를 식히지 못했습니다. 왕비는 닫힌 방들에서 온종일을 보냈고 공주들과 형제들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 아래 테라스에서 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며 걷기 전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산책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언급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행 중 일부가 이 아름다운 여름밤들 동안 관악기 음악을 즐기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속한 음악가들이 정원 중앙에 세워진 계단에서 그런 악기에 적합한 곡들을 연주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왕비는 테라스 벤치 중 하나에 앉아 국왕을 제외한 모든 왕실 가족에게 둘러싸여 이 음악의 효과를 즐겼습니다. 국왕은 취침 시간을 바꾸기를 싫어하여 단 2번만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이보다 더 순수할 수 없는 이 파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프랑스, 아니 전 유럽이 곧 마리 앙투아네트의 명성에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의 모든 주민이 이 세레나데를 즐겼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나 3시까지 그 장소 근처에 군중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무슈와 마담이 차지한 1층의 창문들은 열려 있었고 테라스는 두 아파트에서 타오르는 수많은 밀랍 촛불로 완벽하게 밝게 빛났습니다. 정원에도 램프들이 설치되었고 오케스트라의 불빛이 나머지 장소를 밝혔습니다. 몇몇 부주의한 여성들이 더 멀리 모험을 하여 공원의 끝까지 방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비, 마담, 그리고 아르투아 백작 부인은 항상 팔짱을 끼고 테라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주들은 벤치에 앉아 있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한 의상인 캄브릭 무슬린 가운과 큰 밀집 모자와 무슬린 베일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어서 있을 때는 그들의 다른 모습이 항상 그들을 구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가도록 한쪽으로 섰습니다. 공주들이 벤치에 앉을 때 개인들이 때때로
그들의 큰 즐거움에 그들 옆에 앉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쟁부의 젊은 서기가 왕비를 알지 못하거나 모르는 척하며 밤의 아름다움과 음악의 매혹적인 효과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왕비는 자신이 알아볼 수 없다고 상상하며 익명을 유지하는 것을 즐겼고, 그들은 국왕의 가정이나 그녀 자신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된 베르사유의 여러 개인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 분 후 왕비와 공주들은 산책하기 위해 일어났고 벤치를 떠나면서 서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왕비와 대화했다는 것을 알거나 나중에 발견한 젊은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단지 입을 다물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적은 주목을 받아서 혁명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여전히 서기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저녁 무슈의 근위병 중 한 명이 공주들 근처에 앉았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앉아있던 자리를 떠나 왕비 앞에 자리를 잡고 자신의 군주의 친절을 간청할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매우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 청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원이라는 말에 왕비와 공주들이 급히 일어나 마담의 아파트로 물러갔습니다. 술라비는 가장 범죄적으로 이 두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캉팡 부인. 저는 그날 왕비의 거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취침의식 내내 이 작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무슈의 근위병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말하는 뻔뻔함을 가졌다는 것만 불평했지만요. 왕비는 그가 그녀의 익명을 존중했어야 했고 그것이 그가 감히 요청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담이 그를 알아봤고 그의 대장에게 불평할 생각을 했습니다. 왕비는 그의 오류를 그의 무지와 지방 출신에 돌리며 반대했습니다. 제가 세심한 정확성으로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사소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가장 스캔들적인 중산모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상모략들보다 더 거짓된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들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쉬웠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왕비에게 그렇게 말했고 어느 날 저녁 왕비가 저에게 와서 말하라고 손짓했을 때 그녀가 앉아있던 벤치에서 깊이 베일을 쓰고 깊은 침묵을 지키는 두 여성을 알아본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그 여성들은 뒤바리 백작 부인과 그녀의 시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왕비에게 더 가까이 제가 그녀가 궁정에 거주하는 동안 내내 그녀의 봉사에서 본 뒤바리 부인에게 속한 키 큰 종복을 만났을 때 제 의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조언은 무시되었습니다. 이 산책에서 찾는 즐거움에 오도되고 흠없는 행동의 의식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낀 왕비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비참한 결과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녀에게 가져온 굴욕들 외에도 그것들이 로앙 추기경의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킨 비열한 음모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 산책을 약 한 달 즐긴 후 왕비는 플루토와 프로세르피나 조각상을 담고 있는 주랑 안에서 개인 음악회를 명령했습니다. 보초들이 모든 입구에 배치되어 장인이 서명한 표를 제시하는 사람들만 주랑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예배당의 음악가들과 왕비의 시녀에 속한 여성 음악가들이 거기서 훌륭한 음악회를 공연했습니다. 왕비는 폴리냑, 샬롱, 당들로 부인들과 폴리냑, 코아니, 부즈발, 보드레유 씨들과 함께 갔습니다. 몇몇 마부들도 참석했습니다. 왕비는 제게 제 여성 친척 몇 명과 함께 음악회에 참석할 허가를 주었습니다. 테라스에는 음악이 없었습니다. 보초들이 주랑의 울타리에서 떨어진 곳에 두었던 호기심 많은 군중은 매우 불만족스럽게 떠나갔습니다.
받아들여진 소수의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질투를 일으켰고 대중이 열성적으로 받아들인 모욕적인 논평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왕비가 이 여름과 다음 여름 동안 자신을 즐겁게 한 오락의 종류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비참해서 그 오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산책의 성격에 대해 말한 것은 진실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저녁 산책의 계절이 끝났을 때 증오스러운 풍자시들이 파리에서 유포되었습니다. 왕비는 그 안에서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대우받았습니다. 그녀의 처지는 수년 동안 왕관의 후계자를 낳을 것 같아 보였던 유일한 왕자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그녀의 적들 사이에 배치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무분별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적절한 대화들이 진실과 군주들에게 마땅한 존경을 그렇게 범죄적인 정도로 위반하는 임박한 위험이 더 잘 이해되었어야 할 사교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왕비의 해산 며칠 전 그녀와 지위나 계급으로 주목할 만한 그녀 주변의 모든 여인들에 관한 노래들로 가득한 원고 책 전체가 외유방 베르사유의 황소 눈 창문으로 밝게 빛나는 큰 방으로 대기실로 사용되었습니다. 에 던져졌습니다. 이 원고는 즉시 국왕의 손에 넘겨졌고 그는 그것에 대해 매우 분개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 산책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무해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노래들은 궁정과 도시의 20가족의 화합을 방해할 것입니다. 왕비 자신에 대해 만든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는 그 악명 높은 중상모략의 저자가 발견되어 처벌받기를 바랐습니다. 2주 후 그 시들이 샹슨의 드 리크브루시의 것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질책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래의 저자이며 그중 일부는 매우 잘 쓰였습니다. 본래 활기차고 풍자적인 그는 혁명재판소 앞에서 쾌활함이나 부주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을 듣고 난 후 그는 재판관들에게 대리인을 찾도록 허락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캉팡 부인. 저는 국왕이 그의 가장 신뢰하는 두 하인 앞에서 모르파 씨에게 베르사유 테라스에서의 이 야간 산책에서 왕비가 겪는 위험에 대해 말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대중이 감히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늙은 장관은 그녀가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조언하는 잔인함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재능을 소유했고 그녀의 친구들은 매우 야심적이어서 그녀가 공무에 참여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녀가 경솔함의 명성을 얻도록 하는 것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르젠 씨는 모르파 씨만큼이나 왕비의 영향력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상이 감히 자신의 국왕에게 왕비가 신용을 잃음으로써 얻어질 이점을 지적했으므로 그와 베르젠 씨가 대중의 의견에서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강력한 장관들의 손 안에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고 상당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왕비의 해산이 다가왔습니다. 태대음이 불렸고 모든 대성당에서 기도가 올려졌습니다. 1778년 12월 11일 왕실 가족, 왕족들, 그리고 국가의 대신들이 왕비의 침실에 인접한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국왕의 딸인 마담이 12월 19일 정오전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1778-1861 왕실 공주 1799년 아르투아 백작의 장남인 앙굴렘 공장 루이와 결혼했습니다. 왕비의 해산 순간에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예법이 너무나 과장되게 지켜져서 산과 의사가 큰 소리로 왕비가 해산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방으로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돌진이 거의 왕비를 파괴할 뻔했습니다. 밤에 국왕은 왕비의 침대를 둘러싼 거대한 테피스트리 병풍을 밧줄로 고정하는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것들은 확실히 그녀 위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방 안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방은 마치 어떤 공공 오락 장소에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잡다한 군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명의 사부와 사람이 왕비를 더 잘 보기 위해 가구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비는 벽난로 맞은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음과 유아의 성별, 즉 랑발 공주와 이전에 합의된 신호로 왕비에게 알려진 것, 또는 산과 의사의 어떤 오류가 치명적인 결과를 위협하는 증상들을 불러왔습니다. 산과 의사가 외쳤습니다. 그녀에게 공기를 주세요. 따뜻한 물을. 그녀는 발에 피를 뽑아야 합니다. 창문들은 막혀 있었습니다. 국왕은 그 순간 왕비에 대한 애정이 그에게 준 힘으로 그것들을 열었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높았고 사방에 종이 조각으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 대야가 충분히 빨리 가져다지지 않자 산과 의사는 주임 외과의에게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란셋을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피가 자유롭게 흘러나왔고 왕비가 눈을 떴습니다. 랑발 공주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군중을 통해 옮겨졌습니다. 시종들과 소년들은 방을 떠나지 않으려는 무분별한 사람들을 옷깃으로 잡아 끌어냈습니다. 이 잔인한 관습은 나중에 폐지되었습니다. 가족의 왕자들, 왕족들, 대법관, 그리고 장관들이 세습 왕자의 적법성을 증명하기에 확실히 충분합니다. 왕비는 죽음의 턱에서 가까스로 구출되었습니다. 그녀는 피를 뽑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침대로 다시 놓였을 때 왜 발에 린넨 붕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뒤따른 기쁨은 똑같이 생생하고 진실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포옹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비가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린 에스테르아지 백작과 푸아 왕자는 귀족들의 캐비닛 한가운데서 저를 포옹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죽음을 피한 것에 대한 행복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공주가 훨씬 더 끔찍한 운명을 위해 예약되었다는 것을 거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